전해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입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다.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선출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 이전에 선출될 때하고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오히려 물론 무역농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안보리 이사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당사자국이 일단 북핵 개발에 따라서 당사자국이 됐고 또 하나는 미일 간에도 밀착하면서 일본이 상임이사국화 하려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일본의 옆 인접국이지만 또 당사자국이에요. 저는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의제를 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결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제적 위상을 갖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진출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냥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논의될 때마다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부딪혀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기조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대통령실은 세 번째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반면에 한미일 동맹이 끈끈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인다. 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을 의미를 담아서는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또 비상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노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상임 이사국들이 실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부권이 있을 경우에 비상임 이사국이 최종 결정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9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있었지만 그 당시 어떤 북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그 진전을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노정이 돼 있고요. 특히 오히려 이번에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북한과 밀착하면서 양 진영 간의 대결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저는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상임 이사국 통해서 회의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비상임 이사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거부권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안건 의안을 제출하고 토론하고 결의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론 결의 과정에서 그 5개국 중에 한국이라도 반대하면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토론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규탄 결의에 대해서 이것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당사자인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저는 제3국에 관련된 것들 또는 본인의 우방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라는 논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임이사국에 대한 제한과 관련 논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외교적인 힘이 강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시국에 의미 있는 발을 디딘 것이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이래경 이사장이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이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래경 사퇴 관련해서 대표님 책임을 나오는 현 총리를 오셨으니까요. 현직인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고철신대가 있는 발언이나 당 쇄신에 대해서 편안한 유족들한테 혹시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당 쇄신에 대해서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도부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인해 국민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앞서 보신 것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현일 전 함장의 항의 방문도 이제 받았죠. 그 자리에서. 자,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내경 씨를 추천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이내경 씨를 추천한 분의 당내 입지가 좀 커서 거기에 대한 고려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입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부의 발표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당내 조치는 취하는 것이 맞죠. 예컨대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 심의 망언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요구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조치에 따른 저희가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도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단인데 전몰군경이에요. 국가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몰군경에 대해서 그와 다른 얘기를 한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왜 얘기를 안 하실까? 물론 입장 정리를 하시겠지만 저는 저 입장 정리가 늦어지게 되면 오해를 크게 산다. 물론 당내 역학관계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요. 당내 역학관계를 떠나서 이건 대한민국 내 역학관계를 따져보셔야 될 문제예요. 민심이 떠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전몰한 분들, 전쟁에서 돌아가시거나 기타 뭐 공적 활동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이거 기본적인 우리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당내 무슨 역학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그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최고위원들과의 뭐 논의나 뭐 협의 뭐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이 혁신위원회라는 거 그리고 혁신위원장의 역할과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지난 5월 14일에 의원들이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에 8년 전에 2015년에 혁신위를 구성을 해서 당을 완전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혁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뭐 추천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아마 좀 급하게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오면서 이런 게 좀 생략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 이런 게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고 그분들을 많이 후원한 또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또 양쪽에 여러 가지 두루 의견을 받아서 또 당의 혁신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래경 씨가 김근태 전 대표 좀 관계가 있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뭐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내 상당한 뭐 다수를 차지하는 뭐 특정 계파와 연계성 뭐 이런 게 뭐 또 앞으로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유리하겠다. 뭐 그런 공학적인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분이 어쨌든 민주당이 그간 해왔던 어떤 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고 신망을 받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당에서 함께 혁신을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는 좀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의 어떤 신망과 또 어떤 개인의 발언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공감대와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별개로 생각하면서 이번에 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근태 전 대표와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도 이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이분을 이래경 씨를 연임해서 당내 비명계를 좀 조용히 시켜야겠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의 그 혁신의 개념을 이재명 당대표는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비명계에서는 혁신의 의미가 당대표의 권한을 좀 줄이자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혁신은 당대표의 권한을 지키는 쪽의 혁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당의 주류인 운동권에 의미 있는 분이 들어와서 혁신위원장으로 앉히신 것 같고요. 그 의미 있는 분을 영입할 때 이분이 검증한 건 그거 같아요. 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분인가. 근데 그것은 이미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증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 것은 국가에서 공통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당내에서 나의 위상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인가 여부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에서도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명계와 친명계의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중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자기 사람 심는 것이고 자기 체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위기를 더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지털이식으로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불법과 비리가 있는 정도를 검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장경태 최고위원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자, 비리를 안 저지른 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장경태 최고위원 본인도 천안함이 자폭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저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장 이 자리가 지금 얼마나 무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조금 그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위원장한테 정권을 부여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못 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정말 환골탈태해서 다시 국민의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마치 혁신을 문제 제기하면 마치 비명인 것처럼 그리고 지도부나 뭐 친명은 뭐 혁신에 미온적이어야 되고 이런 이분법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혁신위원장으로 저분이 개인의 어떤 의견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거는요. 그냥 사인이면 개인의 의견이 거기서 그치겠지만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그 개인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이미 어차피 이번에 혁신위원장에 한 번이 있었기 때문에 잘잘못은 가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는 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게 전체적으로 이 그림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여기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하시고 있죠. 그다음 권칠순 수석 대변인께서는 또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방 장경태 최고의 저분 혁신위원장이란 말이에요. 현재 저분은 또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래경 씨의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발언들 방향으로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 동맹관계를 종속관계로 보고 그다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도 뭐 박수 칠 일이고 글쎄요. 이런 방향의 혁신을 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당대표가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끊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글쎄요. 저는 이걸 방치하는 이유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얼른 그거 아니다라고 국민께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뭐 혁신위원장 개인의 생각대로 당의 혁신 방향이 가는 거는 뭐 그런 것까지 그건 너무 무리한 생각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감사위원회가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불문, 즉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의 이제 감사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유권 해석 개입 그리고 근무 태만 혐의 자 이런 것들을 감사 보고서에 명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명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현희 위원장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관주의도 기관장이시잖아요. 기관주의도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관주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쭉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해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면요. 방금 나왔지만 예컨대 뭐 이해충돌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한 걸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나. 이건 차치하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하는 걸 보면요. 갑질도 관할해요. 그죠? 그다음에 채용 이 비리도 관할합니다. 청탁금지법 관할해요. 근데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 여기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따져보죠. 자, 그 3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자분들하고 그걸 넘겼다 그래서 8명이 8인분 시켜서 10명이 먹었다라고 진술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불문 종결됩니다. 근데 이걸 기관이 누구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걸 종결할 권한이 있는데요. 자기 거를 자기가 종결하죠. 이거 원래 검경으로 이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또 하나는 비서 대변인실에 직원 채용할 때 본인이 염두에 뒀던 사람을 접수가 더 갔어요. 그래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이거 채용 비리잖아요. 이거 문제 없습니까? 그다음에 갑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기관에서 갑질을 했던 사람, 그래서 본인이 징계 요구를 했던 사람을 탄원서 써줘요. 문제 없습니까? 아니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문제 없다고 불문 종결해야 된다고 처분한 감사위원들도 문제지만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하는 이분도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그 권익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전현희 위원장 임기가 한 2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어떤 분란, 논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뭐 논의가 진행이 됐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이러쿵 저러쿵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나오기도 전에 계속 뭔가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모습으로 좀 바람직하진 않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간의 여러 기관들을 통합하면서 굉장히 업무 영역이 넓어졌고요. 가장 핵심이 부패 방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어쨌든 현 위원장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다. 그런 거는 결국 이제 그 기관의 위상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도대체 얼마나 청렴하고 능력 있는 분이 정말 권익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현 정부와 기조를 잘 맞추면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애를 쓸지 그 모습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말씀대로 비위 혐의가 이제 상당수 사실이라면 이 기관 감사가 아니라 이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게도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그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현희 위원장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현희 위원장의 사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기재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만약 기재가 됐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마시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돼요. 그럼 이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만 밝혀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따른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봐준 거 아니겠어요? 이거 기관주의 정도로 간 걸 봐준 거예요. 원래는 정무직 선출직의 경우에는 면직 이외에는 사실상 이 징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이 이제 임기 종료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이런 그 봐주기 심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죄송하다라고 얘기할 뿐이 왜 봐주기 했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탄을 피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보고서가 나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말씀대로지만 일각에서는 또 마지막까지 좀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그간 오랫동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도 본인의 부당함을 많이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어쨌든 위원장과 뭐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어떤 뭐 결론이 나오든 간에 또 전현희 위원장은 뭐 퇴직 후에라도 뭔가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 관련해서는 계속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